지난 이야기.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 군비를 제한당한다. 하지만 히틀러가 등장하면서 군사력을 증강한 나치 독일은 팽창주의 야욕을 드러낸다. 특히 전격전이라는 새로운 전술을 접목해 세계 최강의 군대로 거듭난 독일군은 폴란드를 침공하게 되는데, 폴란드 침공 당시 나치 독일군이 펼친 작전과 그 역사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폴란드 침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히틀러의 야욕으로 계속해서 독일은 다른 영토들을 넘보고 있었습니다. 자, 드디어 폴란드까지 눈에 들어왔는데요. 그 전에 우리 시대의 평화라고 얘기했던 영국이나, 아니 이번에는 참는다 근데 다음번엔 다시 참지 않겠어? 라고 했던 프랑스, 폴란드 들어가면 이제는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점점 폴란드 침공 야욕이 세지니까 영국, 프랑스가 급해졌죠. 그래서 독일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양면 전쟁, 소련하고 협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때 스탈린도 혁명 중이었기 때문에 군대도 엄청나게 숙청했었고, 독일이 좀 부담스러우니까 영국, 프랑스하고 협상이 진전이 될 것 같았어요. 이 첩보가 독일에 들어가죠. 그러자 1939년 7월에 히틀러가 스탈린에게 극히 비밀리에 전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폴란드를 반으로 나누자 같이. 아, 히틀러의 주된 전략 중에 하나였네요, 이게. 나만 먹지 않을게. 네, 사람 욕망을 잘 알더라고요. 그리고 더 솔깃한 제안을 해요. 폴란드 반을 먹은 다음에 리투아니아 3국,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지금 그 발트 연합에 있는 네. 발트 3국, 그거 먹는 것도 용인해 줄게. 아, 내가 폴란드 먹으면 반은 넣어주고 너는 여기 3국 다 먹어. 그래서 그냥 이게 비밀 협정을 맺습니다. 이게 얼마나 철저하게 비밀 협정이었는지 독일 군부도 몰랐어요. 그리고 39년 8월 23일에 소련과 독일이 불가침 조약을 맺죠.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요 리투아니아나 이런 나라들이 막 세게 나갔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좀 놀랬죠. 저 나라, 저 작은 나라가 왜 저렇게 덤비는 거지? 이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 이 소련이 리투아니아, 발트의 3국을 먹었나요? 네, 나중에 다 병합해버립니다. 아, 그러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죠. 이들은 자기 경험이 있는 거죠. 한국과 일본과의 옛날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들 생긴 것도 똑같고 문화도 비슷한데 왜 이렇게 싸우냐고. 생긴 게 어디가 비슷해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우리는. 그럼 당시 독일은 영국이랑 프랑스하고는 전 접촉을 안 했어요? 아니요, 했죠. 독일도 사실 그렇게 용감하지는 않으니까 속으로는 걱정되니까 특히 영국이 좀 개입하지 말아달라. 왜냐하면 프랑스는 국경을 대고 있는데 영국은 바다 건너 있으니까 너희들은 안 건드릴게. 너희들 식민지도 안 건드리고 너희들도 안 건드릴 테니까 이쪽에 관여하지 말아달라라고 계속 협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처치라고 하면 비밀리에 만났다는데 독일 대사랑 그런 제안을 해요. 우리가 안 건드릴 테니까 당신도 가만히 있으셔. 그랬더니 처칠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랬더니 세게 나가더라고요. 총통은 이미 결심을 했고 이제 우리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랬더니 또 처칠이 밀릴 사람이야. 니네가 영국인을 잘못 알고 있는데 만약 세계대전이 벌어지면 절대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야, 그리고 영국스러운 협박을 해요. 우리가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하질 않고, 어쨌든 영국이 전 세계에 영향력 엄청나게 많잖아. 전 세계가 니들하고 싸우도록 만들겠다. 사실 이게 큰 거죠. 미국 끌어들인 것도 영국이 끌어들였고 전 세계가 너희와 싸우도록 만들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진정한 세계대전이 될 것이다. 물론 안 듣죠. 그리고 이제 폴란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폴란드를 10년간 침공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2년밖에 안 지났고, 소련과 독일은 손을 잡았고 영국하고도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고, 폴란드는 이걸 모르는 상황인 거죠? 네, 모르죠. 그리고 정말 영국, 프랑스를 믿었고 그럴 만한 근거가 있었던 게, 독일이 프랑스가 어쨌든 100개 사단이 넘는 병력이 있으니까 서부 전선에 아까 뭐 라인란트 침공은 했지만 거기 아직 제대로 방어가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 영국, 프랑스가 서쪽에서 들어올 텐데 독일이 저걸 감당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독일 군부도 심각하게 이걸 걱정해서
히틀러한테 정말 결사적인 반대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서부가 무방비 상태가 된다. 왜냐하면 폴란드가 꽤 넓기 때문에 이걸 단숨에 제압하려면 독일 육군 거의 전병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서부가 완전 무방비가 되잖아요. 그랬더니 히틀러가 괜찮아, 서부 요새망을 만들었으니까 그거 믿으면 돼. 이거 보면 배짱인지 무식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괜찮아. 그러고 이제 폴란드로 쳐들어가게 돼요. 아, 그럼 폴란드 침공 당시만 하더라도 뒤통수는 완벽히 무방비 상태였던 거네요? 네, 그래서 대신 독일도 이건 속전속결로 끝내야 된다는 굉장한 압박감이 있긴 했죠. 자, 그럼 준비된 병력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독일군 62개 사단을 투입할 예정이었어요. 네. 엄청나죠. 원래 10개 사단밖에 없었는데 그렇죠. 10년도 안 된 사이에 폴란드도 40개 사단이 있었어요. 꽤 셌네요. 네, 그러나 이게 다 예비군 체제였어요. 상비군이 별로 없어가지고 간단히 말하면 폴란드는 전쟁 끝날 때까지 다 동원도 못합니다. 막 밀리고 그러니까. 독일군은 62개 사단 중에 기갑 사단이 6개, 기계화 사단이 10개. 당시 비중에서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기동 능력이 가장 우수한 군대죠. 그리고 군용기 1,300대가 있었어요. 결국 폴란드 침공의 키는 속도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는 상황인 건데, 자, 과연 폴란드는 그러면 프랑스, 영국 말고는 믿는 구석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 큰 그림으로 보면 맞는 말씀인데, 그렇다고 폴란드가 손을 놓고 그냥 아유 우리는 영국하고 프랑스가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끝이야라고 했냐? 그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실제로 예비군을 그렇게 조성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자국산 무기를 끊임없이 개발을 했습니다. 심지어 항공기는 물론이고요. 자국산 전차 그리고 자국산 대전차 화기까지 이 개발을 해서 실제로 이 전력화시킨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 폴란드라고 하면은 독일에 비교해서는 이 군사력이 많이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약한 군사력은 사실은 아니었어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PGL-P11이라는 침공 당시 폴란드 공군의 주력 전투기가 있습니다. 주익이 갈매기의 날개 모양을 한 굉장히 아름다운 전투기이긴 하지만 1939년 개전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독일 공군의 BF-109 같은 최신형 전투기에는 이 성능이 미치지 못했고요. 그러면 그런 구형 전투기만 있냐? 아닙니다. 뭐 PGL-50 같은 야스트콤프, 한국어로 변환하면 매라는 거죠. 이 새로운 설계 사상으로 그래도 좀 최신형 전투기였지만 문제는 뭐냐? 너무 늦게 개발이 돼서 시제품 한 대만 개발이 끝나고 이제 양산이 된 상태였는데 시제품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문제를 개량하는 와중에 이 침공이 벌어져서 독일군에게 지상으로 이동을 하다가 납포가 되고 결국은 해체가 돼버립니다. 딱 한 대 시제품이 있었는데 그거 뺏겼어요. 그렇죠. 예. 폴란드 공군은 총 86대의 이 폭격기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그중 절반 이상이 정비나 훈련 용도로 쓰이기 있었기 때문에 개전되자마자 투입될 수 있었던 것은 약 40여 대뿐이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40여 대도 지상에 주기된 상태로 기습당해서 파괴됐거나 아니면 출격을 해서 사실은 폭격기라는 존재가 둔중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기동성이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폭격기가 원활히 작전을 수행하려면 호위 전투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호위 전투기와 폭격기를 아우르는 그런 전술이 폴란드 공군에는 아직 완성이 안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독일 공군에게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한 건 아니구나라고 느껴지는 게 히틀러와 10년 동안 불가침 조약을 했었기 때문에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면 이들도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 다만 히틀러가 약속을 배신을 할 줄은 몰랐던 거죠. 근데 하여튼 준비는 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공군이 이 정도면 지상도 꽤나 준비를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우호 협정을 맺었든 어쨌든 간에 독일이 군비 증강을 하는 거 보고 폴란드도 나름대로 모든 면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특히 전차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면 독일 전차보다 괜찮은데 하는 전차들이 다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7TP라는 경전차입니다. 7TP는 영국의 비커스 전차를 폴란드가 이 라이센스 생산한 전차인데요. 디젤 엔진도 이 원조인 비커스 전차보다 더 강력하고 이 주포도 37mm 주포를 장착을 해서 어느 정도 본격적인 대전차 전이 가능한 그런 전차고요. 지금 보면
독일의 2전차보다 오히려 나았으면 나았다라는 생각이 들지 못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엔진이나 주포나 이런 면에서는 독일의 2호 전차보다 더 나은 면이 있는데 방어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아하. 아주 나은 편은 아닙니다. 이 7TP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뜻이지 싶으신 분이 있을 텐데요. 앞에 숫자 7은 7톤을 뜻하고요. TP는 폴란드 전차를 뜻합니다. 그리고 7TP 이후에 9TP, 10TP도 있었는데 너무 늦게 생산이 돼서 실전에 제대로 투입되지 못하고 시제 전차를 가지고 있다가 독일군에게 납부당하고 그리고 고철로 해체되는 그런 운명을 맞게 됩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는 약속을 했다고 해서 그 약속에 맞춰서 준비하면 늦을 수 있다. 약속을 어기는 것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믿을 사람 없어. 예, 맞습니다. 그리고 폴란드가 어느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었냐? 독일이 전차를 공격에 선봉을 세울 것이다. 이런 이 정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폴란드 군의 무기 체계 중에 가장 극비리에 붙인 게 바로 대전차 소총이에요. 예, WG-35라는 대전차 소총인데요. 1938년에 제시카가 돼서 6,500여 정이 생산이 됐습니다. 극비리에 생산되고 이 분배가 됐는데 심지어 개전이 돼서 이 박스에 저 어마어마하게 길고 큰 총기잖아요. 네. 그 나무 박스가 굉장히 큰데 거기에 감시 장비 절대 개봉하지 말 것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대요. 네. 이게 소대급 장비였기 때문에 한 개 중대에 3정씩 그리고 총기 한 정당 사수와 부사수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총이 너무 크고 또 이 사용하는 탄이 무겁기 때문에 사수 혼자서 운영하기는 힘들었죠. 총알 봐. 예. 길다. 이 총으로 사격을 하면 당시 독일의 주력 전차인 1호 전차와 2호 전차 그리고 3호 전차 심지어 4호 전차까지 부분적으로 관통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저 시대 때 이 대전차 소총이 반동이 굉장히 세서 한 번 쏘면은 어깨가 부러지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깨가 부러질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 총구 앞에 보면은 이 소염기가 굉장히 큰 게 달려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이 반동을 어느 정도 잡아주고 네, 그래서 고통은 수반하나 충분히 사격을 하고 적전차에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무기였다. 폴란드도 진짜 열심히 준비를 했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약속을 어길 거라는 생각만 못한 것뿐이네요. 그러면 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폴란드와 전격적인 진격을 하고 있는 독일. 자 처음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1939년 9월 1일에 독일군이 국경을 넘습니다. 폴란드 이렇게 지도를 보면 가운데,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가운데 이렇게 강이 흘러요. 그래서 선제 공격을 당했을 때 방어선을 어디에다 두느냐. 특히 이게 동원 체제이기 때문에 병력을 일단 후방, 강을 통해서 중앙에 배치하자는 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채의 땅도 뺏길 수 없다. 그러니 전방에 밀어 배치해야 된다. 이런 두 가지 안이 있었는데, 근데 이거를 참 지금 입장에서 뭐가 옳았다 틀렸다 말하기는 힘들어요. 나름 다 이유는 있거든요. 어떤 작전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중 어느 게 옳았느냐는 결과론 갖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고, 또는 어느 것을 했어도 마찬가지 경우도 나오는데, 아무튼 나름 다 이유는 있어서 일선 배치하느냐 강에다 배치하느냐인데, 일단 폴란드군은 한 채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명분 하에 전선 일선에다 국경에다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독일군한테는 너무 좋은 먹이가 된 거죠. 부대라는 건 결국 하나의 단위로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독일군은 전 국경을, 북부 집단군, 남부 집단군에서 전 국경을 침범하면서 기갑부대를 앞세워서 그 부대 사이를 뚫고 들어가요. 그러면 뒤에 강이 있으니까 거꾸로 폴란드군이 그 강 안에 갇히게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선멸전을 유도합니다. 그러자 또 폴란드군이 빠르게 후퇴를 해요. 그래서 초기 저녁 때는 빠르게 밀려나가게 되고, 여기서 특히 중요했던 게 그 항공기의 선제 공격인데, 독일 공군이 당시 스페인 내전에 참전하는 바람에 전 유럽 군대 중에서 공중 전술은 제일 앞섰어요. 하나 실전 경험 따라올 건 없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오죠. 지상군의 근접 지원, 이게 당시 독일군이 가장 앞선 전술이었고, 또 하나는 선제 공격을 통해서 적의 항공기를 지상에서 파괴한다. 독일군의 근접 항공 지원의 약점은 유명한 융커스 87 스투카라는 거. 엥 하면서 쏟아내는 급강한 폭격기. 이게 단점이 속도가 느려요. 그리고 사실 전격전은 공군기의 근접 지원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탱크로 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같이 붙어야 되는데, 적 전투기가 뜨면 스투카는 제대로 활약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상에서 거의 폴란드 공군을
전멸시켜 버리니까 마음 놓고 밀어붙이는 것이고 폴란드군의 전투력을 격감시키는데 엄청나게 공헌하게 됩니다. 전쟁에 진 다음에 명분은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뉴스멘터리를 보시는 분들이 당연히 앞으로의 우리의 국방이나 전 세계의 어떤 이 평화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명분이나 뭐 옳고 그르면 선악은 사실은 전쟁에서 패한 사람들은 울부짖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하여간 끝나고 난 다음에는 무슨 말이든 할 수 있고 비난도 할 수 있는데 항상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은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낫지 않느냐는 논리로 접근하기 때문에 뭐 전쟁이 무엇이든 해도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그렇게 벌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죠. 네. 이 독일군의 진격이 얼마나 빨랐냐 하면 얼마 안 남은 공군기들이 이제 출격을 했죠. 출격을 해서 겨우겨우 공중전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지로 가려고 했더니 벌써 독일군이 기지를 점령한 거죠. 와. 그래서 이들이 결정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이들이 할 수 있었던 사항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주변 국가로 어떻게 보면 망명하는 그런 결정뿐이 안 남은 경우가 있어요. 폴란드 기체들 중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기체가 몇 기체가 있는데 네. 대부분 그런 기체들이 그렇게 주변 국가로 넘어갔던 기체들입니다. 자, 이렇게 빠른 독일의 진격은 전방위에서 독일군을 막아보겠다라는 폴란드군을 삽시간에 먹어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사님께서 얘기했듯이 전방위에서 압박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강 라인이 있고 독일군은 양면에서 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하거나 목숨을 그냥 내놓거나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의 기로에 선 폴란드군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폴란드군이 꽤 잘 싸웠고 되게 무너지는 군대는 도망가서 전투에서 빠져버리는데 생각보다 폴란드군이 빨리 후퇴했던 거는 이게 아니다. 이선 방어에 가서 싸우자는 목적으로 바르샤바 쪽으로 몰려갔기 때문인데 그게 독일군 입장에서 보면 이제 얘들이 여기서 막을 줄 알았는데 그냥 가네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구데리안 해고력에서 제일 웃기는 얘기가 가다 보니까 그 강이 나온 거예요. 누구나 다 여기서 지킬 거라고. 그래서 독일군이 그냥 확인도 안 하고 섰어요. 이제 저기 방어선을 굳혔을 테니까 우리 쉬었다 가자. 구데리안 가서 왜 안 건너가고 있네. 강을 건너려면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기 아무도 없잖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희가 역사를 배우면서 굉장히 자기 눈에서 바라보는 이 전투를 해서 진 사례가 굉장히 많잖아요. 독일군은 우리 입장이라면 여기에 방어선이 없을 리가 없어라는 상황으로 멈췄는데. 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완전히 전투를 포기하고 도망간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폴란드군은 그렇지 않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플랜 B, 플랜 C가 제대로 안 돼 있었던 건데 바르샤바 쪽으로 집결하고 하면서 나름 반격다고 열심히 싸웁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런 에피소드들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폴란드에 대해서 약간은 얕잡아 보는 일화들이나 뭐 이런 뜬소문 같은 경우도 많이 있었죠. 그렇죠. 대표적인 게 창기병이 전차로 돌격을 했다. 그렇죠. 뭐 그 얘기는 이런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떠들어요. 많죠. 그리고 심지어 몇몇 저서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좀 조사를 해봤어요. 국내외 이 군사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물어봤더니 폴란드가 전차를 보유하지 않았거나 폴란드 장교단이 전차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면 모르되 이미 자국산 전차가 있고 그 훈련을 했던 사람들인데 창기병으로 돌격한다는 건 조금 말이 안 된다. 하지만 자료에 있으니 아마도 이런 상황 아닐까. 당시에 폴란드 기병은 그냥 우리가 아는 이 기병도로 돌격을 하는 기병이 아니라 말을 타고 어느 지점으로 이동을 해서 전투를 할 때는 말에서 내려서 전투를 하는 기마 보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독일군 보병만 있구나. 그리고 진격을 했다가 갑자기 전차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탈을 해야 되거든요. 이 이탈을 하는 장면이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꼭 기병이 전차한테 돌격하는 장면처럼 보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좀 이런 의견이 많죠. 당시 폴란드가 기습을 당하고 기습으로 끝난 전쟁이었기 때문에 전투 기록들이 폴란드 측 기록이 잘 안 남아 있어요. 그런데 폴란드 기병 부대가 원래 폴란드에서는 제일 전통 있는 부대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 폴란드 기병들이 어떤 전선에서 여러 가지 활약을 했을 수는 있죠. 그럼 이 상황에서 지금 프랑스랑 영국은 뭐 하고 있었어요? 프랑스하고 영국은 군대를 동원하고 파병을 하긴 해요. 싸우지를 않죠. 뭐요? 영국군도 너무했다. 출동을 하던가 한다고까지 했던 거 하고
프랑스군은 이제 서부 국경에 진격은 합니다. 근데 잠깐 들어갔다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가짜 전쟁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프랑스나 영국은 싸울 의지가 없었다라고 하기도 그렇고 싸우는 걸 두려워했고 국민 여론도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본격적으로 개입할 마음이 없었던 거죠. 사실 폴란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도시는 바르샤바죠. 그죠. 그러니까 폴란드도 당연히 이곳을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했겠죠. 맞습니다. 바르샤바를 둘러싼 전투가 역사상 아주 많이 벌어졌어요. 그만큼 바르샤바 지역 자체가 좀 이렇게 요새가 되어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폴란드가 침공당하면 폴란드 군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보루가 바르샤바가 될 수밖에 없죠. 2차 세계대전의 폴란드 바르샤바 전투는 바르샤바 전투, 바르샤바 공방전 혹은 바르샤바 포위전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쓰이고 있고요. 바르샤바를 포위한 17만 명의 독일군과 이 바르샤바에서 옥세를 각오한 12만여 명의 폴란드 군 간의 전투인데요. 사실은 바르샤바가 폭격을 당하기 시작한 거는 개전을 하자마자요. 9월 1일부터 계속 폭격을 당했지만 지상군 병력이 외곽 지역으로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지상전이 활발하게 전개된 것은 9월 8일. 그리고 이 전투가 9월 28일까지 진행되면서 그 20일간의 이 참혹한 전투가 바르샤바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처음에 독일군 총사령부는 바르샤바 정도면은 우리가 하루면은 점령을 할 수 있다라고 큰 소리를 빵빵 쳤죠. 하지만 이 폴란드 군이 이제 필사의 각오로 항전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선전을 하게 돼요. 특히 서부 지역을 공격하던 독일군 4사단에 대한 반격을 하던 폴란드군은 4사단의 전차 80여 대를 격파하면서 선전을 하게 되죠. 독일군은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하루 만에 우리가 다 점령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너무 저항이 거치니까 안 되겠다. 이제는 바르샤바 내에 군사 지역은 물론이고 민간 지역까지 그냥 다 폭격을 하자. 그래서 집중적으로 항공 폭격과 그리고 포격이 바르샤바 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원래 그 정도 되면 포위된 상태에서는 뭐 좀 군중들이 심리가 야 이거 이러다 다 죽으니까 좀 전쟁 그만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민관군이 똘똘 뭉쳐서 폴란드가 난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음악가 중에 한 명인 쇼팽의 노래를 24시간 틀어놓으면서 우리 계속 항전하자 이러면서 더 힘을 모으게 돼요. 그 시작과 동시에 뭐 포위전이 시작이 됐고 여기에서 무차별 도시 공습을 했군요. 그렇죠. 예. 서부는 물론이고 프라가와 이 동부 지역에서도 계속적으로 독일군은 공세를 지속합니다. 하지만 그 서부와 동부 모든 전선에서 약간씩 물러나고 심지어 일부는 반격을 할 정도로 이 폴란드군이 굉장히 잘 싸워요. 특히 9월 16일에는 독일군 일개 연대가 폴란드군 일개 연대에게 전멸당하는 그런 사건도 벌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선전을 해도 이 압도적인 전력 차와 이 공중 우세, 항공 우세는 막을 수가 없었죠. 그래도 폴란드군이 잘 버티고 있었는데 사실 이 폴란드 전쟁의 결정적인 사건은 9월 17일 소련의 침공이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8일에 시작을 했는데 17일에 소련이 온 거면 너무 늦게 온 거 아니에요? 눈치를 본 거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는 인풋, 아웃풋, 인풋 조금 하고 아웃풋을 최대로 얻는 거니까 눈치를 봤던 거고 폴란드군은 소련이 침공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해가지고 거의 무방비 상태였어요. 둘이 손잡은 걸 몰랐어요. 그래서 단숨에 들어옵니다. 더 놀랐던 건 독일군 장군들이었어요. 자기들은 지금 격렬하게 싸워서 이거를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련군이 막 오더니 형제 그러고 위에서는 땅 여기까지 떼줘라. 정말 격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격분은 본인들은 약속 다 어기고 뒤에서 예? 뒤통수 치고 상대편은 그러면 안 되라는 원래 법. 내로남불. 우리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늘 자기 입장에서 보니까 세상이 그래서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소련군이 이런 행태를 계속 보여요. 사실은 독일군하고 협약을 해서 우리 언제 같이 공격을 하자 이랬는데 중요한 딱 보니까 이 폴란드군이 힘이 들 빠졌거든요. 지금 가면은 우리가 전력상 손해를 볼 수 있어. 그럼 싸움은 어차피 나눠먹기로 했으니까 싸움은 독일군이 하고 우리는 기다렸다 가자. 심지어 17일 날 외곽에 왔는데 실질적으로 전투에 돌입한 건 18일입니다. 지켜보고 있었네. 그렇죠. 힘이 더 빠져라.
근데 18일 넘어가서는 힘들죠. 왜냐하면 뻔히 와 있는 거 보이는데 그때는 뭔가라도 하게 된 거죠. 일단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폴란드 입장에서는 독일군만 상대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소련군까지 상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아마 와 그런 일이 있었어라고 새롭게 배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 폴란드가 왜 그렇게 소련의 러시아의 경기를 일으키는지 발트 3국이 왜 그렇게 강하게 나오는지를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고 히틀러가 맨날 등에다가 칼을 꼽았다 스탈린의 등에 칼을 꼽았다라고 항상 나치만 욕하던 사람들에게도 세계 정세라는 것은 정말 냉엄하다. 소련도 처음에는 이러고 있었구나. 그렇게 계속 바르샤바 전투가 진행이 되는데 22일에 분기점이 이제 벌어집니다. 왜냐? 소련군이 들어오고 독일군은 벌써 포위망을 어느 정도 형성을 했고 그 전까지는 그래도 이 빈틈을 타서 외부와의 연결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연결선마저 끊어져서 바르샤바는 완전히 고립되게 됩니다. 26일부터 독일군은 1000대 이상의 이 각종 군용기를 동원해서 대대적인 폭격을 하고요. 그리고 지상에서 가용한 모든 포병 화력을 동원해서 바르샤바를 전방위로 폭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점점 무너지면서 바르샤바 외곽 지역에 있는 요새를 제외하고는 이 병력들이 다시 재집결하기가 힘들어진 거죠. 그때 정도쯤엔 우리가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도 많이 깨달았겠지만 우리 민채 씨도 사실 제2차 세계대전을 하면 히틀러가 폴란드를 휙 거쳐서 모루와 망치로 프랑스까지 휙 들어가니까 프랑스 국민들이 환영합니다 라고 박수치는 이렇게 많이들 공부하고 배우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폴란드 국민들에게는 참 죄송하네요. 정말 열심히 싸웠고 누구 하나 정말 항복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버티려고 했는데 소련이 뒤통수를 칠 줄은 몰랐을 이런 역사를 또 새롭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바르샤바 공방전은 사실 2차 세계대전 전세에서 주목을 많이 못 받았지만 전술적으로 교훈이 굉장히 많은 전투인데 사실은 승리한 독일군이 이 교훈을 제일 못 가져갔죠. 나중에 레닌그라드 포위전, 스탈린그라드 등등 시가전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도시 공습이라는 게 생각처럼 도시를 건물은 초토화시킬 수 있지만 도시를 정복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걸 보여줬고 이번에도 시가전은 아무리 포를 동원해서 건물을 부숴도 시가전은 끝나지 않는다는 건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도 보여줬는데 어떨 때 보면 역사에서 배울 게 너무 간단할 것 같은데 배우는 건 쉬운데 실천을 못해요. 우리보다 훨씬 똑똑했던 사람들이 왜 그 당시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지 사람이 어떤 상황에 접했을 때 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지를 분석해야 그런 걸 안 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는데 그냥 저거는 바보야. 저거는 하면 안 돼. 이건 절대 교훈이 아니에요. 특히 전쟁사는 그렇게 분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선택과 감정 속에서 저런 행동을 하게 됐는가를 다 보고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러면 히틀러와 소련이 손잡았던 이유 폴란드 반 줄게. 폴란드는 강제로 나뉘게 되겠네요. 27일에 폴란드가 항복을 합니다. 포로가 무려 91만 명이에요. 처칠은 이걸 갖고 한탄을 했어요. 폴란드를 쉽게 허용하는 바람에 독일군의 전력이 한 30-40%가 급증했다. 포로가 91만인데 그중에서 21만 명이 소련군에게 포로가 됩니다. 이때부터 폴란드의 2차 대전, 악몽의 2차 세계대전사가 시작이 되는데 42만 명은 독일군 포로가 돼서 독일군에 병합돼요. 세력을 키운 히틀러는 폴란드 침공을 계획하고 비밀리에 히틀러는 소련의 폴란드 분할을 제시한다. 소련 스탈린과 협약을 맺은 히틀러는 독일 군부의 반대에도 폴란드 침공을 강행한다. 폴란드 역시 독일과의 일전을 대비한다. 그러나 독일군 공세가 생각보다 더 빠르게 움직인다. 폴란드는 독일군 공격을 최대한 지연시키지만 끝내 독일군의 전격전에 버티지 못한다. 더불어 소련이 후방에서 공격을 시작하자 폴란드는 희망을 잃게 된다. 자, 그런데 사실 많은 군부가 반대를 했고 프랑스와 영국이 뒤에서 지켜본다라고 했지만 내 말대로 하니까 다 되잖아. 히틀러의 어깨는 더 올라갔겠습니다. 네, 이 사건은 정말 컸죠.
체코 침공에서 폴란드 침공 사이에 히틀러는 인기도 급증하고 군부에 대한 장악력이 확고해집니다. 정말 프로이센 군인들이 설마 저 상병이 뭘 하겠어? 그 사람이 총사령관이 되고 국방부 장관 되고 하면서 이제 정말 군 작전까지 지시하는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된 거죠. 국민들 인기가 올라가니까 군부 내에서도 히틀러 편을 들고 그 사람한테 잘 보여서 출세하려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요즘 속된 말로 라인 정리가 됩니다. 이 폴란드 침공을 제2차 세계대전의 신호탄으로도 본다고요? 결국 독일군은 전술적 완성이 됐고 히틀러는 자신감을 얻었고 영국과 프랑스는 종이호랑이라는 거 좀 심한 말이지만 아무튼 그런 자신감을 얻게 되니까 이건 그냥 히틀러의 말이에요. 라인란트에서 막았더라면 우리는 전쟁 못했다. 체코에서 막았더라면 시간을 더 줬을 것이다. 폴란드를 먹은 뒤에는 이제 무서울 게 없다. 군대가 몇십만이 늘었고 우리는 전술적으로 실전 경험을 했고 이제 세계와도 싸울 수 있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폴란드가 2차 세계대전의 준비? 아니면 준비 단계의 마무리? 라인란트부터 폴란드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독일군이 완성되었던 거죠. 근데 요거는 참 나쁜 버릇이긴 한데 그러면 제일 나쁜 건 프랑스네요. 라인란트에서 막았으면 그때 막은 것도 아니고 포 몇 발만 쏴줬으면 히틀러가 얘기했잖아요. 그거 만약에 공격하면 빼라. 그럼 그때 포만 몇 발을 쏴줬으면 전혀 얘기 안 됐을 텐데. 어느 나라가 나쁘다는 걸 떠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날 때도 나기 전부터 사람들은 냉정하게 분석하기보다는 전쟁이 나면 나한테 피해가 올 것이다. 제가 이번에 느꼈던 것은 제가 살면서 봤던 여러 벌어졌던 전쟁들이 다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죠.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죠. 이건 프랑스의 모습만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모습이고 맞습니다. 영국의 모습이고 나중에 처칠이 제2차 세계대전 쓰면서 잘난 척을 마구 하는데 결국 영국은 우리 시대의 평화는 너희들은 싸워라 우린 편히 살겠다라는 거 아니었느냐.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폴란드를 침공하고 독일 공군들이 영국에서 폭탄을 퍼부었다. 이게 2차 세계대전이 유럽에 남긴 교훈이에요. 남의 나라 전쟁은 없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한테 남기는 교훈이 남의 나라 전쟁은 없다. 였으면 좋겠어요. 세계 정세는 정말 냉엄하구나라는 걸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폴란드도 철저하게 느꼈죠. 폴란드는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야, 이게 우리가 힘이 없으면 이런 일을 또 당하겠구나라고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요새 어떻습니까? 러시아가 푸틴이 집권한 뒤에 힘을 키우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제 다시 역사를 회귀하는 일이죠. 조지아 공격하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공격하고 폴란드 입장에서는 지금 폴란드의 군사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군 쪽의 수뇌부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길게 잡아 10년이다. 10년 안에 우리가 준비 못하면 예전하고 똑같이 이 러시아의 공격을 당해서 장교단이 죽고 나라를 뺏기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거 좀 차갑게 냉정하게 한번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 10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전 지금 이 히틀러한테 당했을 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10년이다. 그리고 2년 뒤에 당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폴란드가 다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이다. 불과 100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를 목도했던 사람들이 살아 있습니다. 폴란드가 정말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고 다시는 이 고생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준비를 대한민국의 무기로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 전황 분석을 제일 면밀하게 하고 제일 세밀하게 분석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아마 폴란드일 거예요. 이전에는 폴란드의 무기 체계는 구러시아의 무기 체계를 거의 가지고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미국 주도의 나토식 전술과 무기 체계로 구소련의 무기가 다들 격파되고 있잖아요. 아, 그러면 러시아에서 우리나라를 방어를 하려면 나토식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겠다. 게다가 전쟁이 나면은 최소한 뭐 미군 아니면은 나토와 이 합동 작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전처럼 구러시아식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구나. 이 생각이 든 거죠. 그러면서 아마 전 세계를 찾아봤을 겁니다. 어느 국가의 무기 체계가 우리한테 제일 어울릴까? 왜냐하면 이들한테는 지금 사실은 무리를 해서 하는 거예요.
폴란드 육군이 6만 분이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경제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군비를 증강하는 거는 이들은 정말 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 쓸 수가 없는 거죠. 이번에 제 주변에서 하는 말들은 폴란드가 이렇게 부자 나라인 줄 몰랐다. 저렇게 엄청난 금액을 가지고 구입을 하느냐라고 하는데 지금 2차 세계대전사를 보면 그대로 오버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지아 침공, 우크라이나 침공, 체코 침공, 폴란드 침공 이게 다 자연히 연결이 되고 그들이 무기 없이 당했던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독일과의 관계인데 독일하고 소련한테 늘 같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토 방어의 주력은 사실 독일이 앞으로 주력이 돼야 되는데 그 독일을 의존하기도 애매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3국의 무기 체제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도 급박한 거죠. 그러니 정말 국가 GDP에 무리를 해서라도 급하게 사서 이제 장만을 하는 건데 한국의 무기가 거기에 자리 잡을 만큼 성장했다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우리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지만 그런 점에서는 역시 뭐든지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은 하늘이 돕는다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일단은 그 폴란드가 왜 한국제 무기를 선택하게 됐는지부터 조금 들여다봐야 됩니다. 네. 폴란드도 만약에 여건이 허락한다면 가장 좋은 걸 구매를 하고 싶겠죠. 미국 거 사고 싶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 무기는 가장 최첨단화돼 있는 데다가 전쟁에 쓰이는 무기 체계 중에 다른 갖춰야 되는 이 덕목 중에 하나가 실전입니다. 네. 근데 실전에서 벌써 다 입증을 받은 무기 체계예요. 당연히 미국 거를 사고 싶고 그 다음에 선택지는 독일일 겁니다. 지상 무기 체계로 따지면 독일은 전차를 잘 만들기로 너무 유명한 나라인데다가 바로 인접해 있잖아요. 무기가 생산되고 바로 받기도 편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이 일이 희한하게 된 거예요. 왜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는 이제 미래전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었어요. 육중하고 둔중한 3.5세대 전차보다는 미래는 이제 유무인 복합 체계 그리고 전차도 좀 소형화되고 최대한 인원이 안 타는 전차로 가자. 그러면서 많이 뽑을 필요도 없다. 전차는 그런 미래 사상을 담은 전차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미국의 이 군수공장과 독일의 군수공장이 다 그런 식으로 설계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기존에 있는 전차를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한 달에 뽑아낼 수 있는 게 한 자릿수예요. 10자릿수도 안 됩니다. 그러니 10년 안에, 아주 길게 잡아도 10년이지만 폴란드도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길게 봐서 10년이지 1년이 될 수도 있고 우크라이나전이 종전되면 바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이 될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구매를 해야 돼. 그러면 어느 나라가 있을까? 이 미군 주도의 나토식 전술을 운영할 수 있고 후속 무기 체계가 계속 연결된 나라. 그러면 자국산 전차를 그렇게 많이 운영한 나라여야 돼요. 오래. 봤더니 대한민국 말고는 없는 겁니다. 게다가 아까 이 생산이 얼마나 빨리 되냐. 대한민국은 벌써 운영하는 전차와 지상 장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전차들이 창정비가 들어오든지 아니면 계속 그 생산 라인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5세대급 전차를 그야말로 이거는 약간 과장이지만 호떡 찌듯이 팍팍팍팍 찍어서 바로바로 내보내는 그런 국가가 전 세계에 몇 군데가 안 되는 겁니다. 2025년까지는 지금은 사실은 주력 전차 K2를 보내고 있지만 한국군 사양으로 보내고 있지만 2025년까지는 폴란드가 원하는 사양으로 개조를 해서 전차를 내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무기 체계를 얼만큼 수출을 했느냐 이게 또 중요한 이야기고 이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불과 1년 전에 방위산업청 관계자랑 다른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동안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이 수출액이 30억 달러 정도로 쫙 고정돼 왔었어요. 그러다가 50억 달러 정도 돼서 와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70억 달러 정도 돼가지고 와 그런 다음에 내년에는 70억 달러를 넘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방사청 관계자분이 굉장히 심각한 얼굴 표정을 하더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 11월 4일 날 이 대한민국의 모 방산 업체가 폴란드와 이 천물을 수출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네. 그 수출 계약 이 금액이 35억 불이에요. 그 단위 금액이 35.5억 불이고 네. 이게 1차 계약입니다.
그래서 천무를 포함해서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이런 전투기를 전부 다 합치면은 폴란드랑 맺은 계약만 124억 불이에요. 이야, 저희가 70억 불이 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벌써 넘어섰습니다. 거의 배단위에 가까워졌어요. 이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계속해서 이 사업에 투자했던 이유, 왜 화학과 불꽃에 투자를 했느냐? 방산의 끈을 절대로 놓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상이 어떻게 되냐? 폴란드가 이 모든 계약이 종료돼서 이 한국제 무기로 이 장비를 하게 되면 유럽의 최대의 육군 강국이 됩니다. 그것도 3.5세대 이상급 전차와 세계 최고 성능의 자주포, 그리고 최첨단 이 원거리 타격 무기를 다 한국제로 갖춘.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육군이 유럽에 하나 더 생겼다고 봐도 될 정도예요. 이게 무기 체계를 수출하면은 가끔 가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전쟁을 판매하냐? 아닙니다. 이런 무기 체계가 있으면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수출하는 물건은 어떻게 보면은 유럽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네. 물건입니다. K9 두 발만 프랑스에서 쐈으면은 이제 이 2차 대전은 안 일어났을 건데, 이제 폴란드가 사실은 정말 아픔을 겪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아픔을 겪지 않기 위해서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방산에 힘을 지금 기울이고 있는 거거든요. 발트 3국 소식이나 뭐 다른 또 국가들의 소식이 앞으로도 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쟁을 막기 위해, 전쟁을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는 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점 잊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독일의 폴란드 침공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제는 세계가 역사를 잊으면 전쟁이 또 나고 더 큰 비극이 생긴다는 게 폴란드 분할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정말 거짓말처럼 얽혀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전쟁사 관련해서 가장 잘못된 견해가 군대가 과잉이 되고 무기가 남으면 무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말들을 참 많이 해요. 그런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무기가 없어서 전쟁이 나는 경우가 99%라고 저는 생각해요. 가만히 보면은 나토와 독일이 사실 군비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독일이 지금 급하게 재무장하겠다고 하는데 그 라인에 군비가 없었던 것이 이번 전쟁의 계기고, 이번 전쟁의 계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음 단계의 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걸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폴란드가 이렇게 맹렬한 군비 확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독일도 재무장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전쟁은 무기가 많아서 나는 게 아니라 없으니까 난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아픔을 겪었던 폴란드는 현재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말 큰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폴란드에 정말 평화만이 깃들길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뉴전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